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표님이 보내주신 자료 첫 장 딱 보자마자 네. 빵 터졌습니다. 오늘 너무 기대돼요. 네. 재미난 이야기를 풀어주실 것 같아서요. 네.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의 주제를 먼저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2달 전에 나왔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것들 간단하게 이제 복기를 좀 해보고, 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주요하게 봐야 되는 이제 팩터들 몇 가지 이제 설명드리고, 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2달 전에 나오셨으면 사실 가장 시장 심리에 안 좋았을 때 나오셨었던 네, 맞습니다. 시기잖아요. 예,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보여드렸던 장표를 하나 오늘 다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제 그래프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심리 상태를 좀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프로님하고 여 앵커님한테 네.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된 걸로 보이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었고, 맞아요. 그때 이제 말씀 주셨던 부분이 한 중간 정도 온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던 네.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작년인가요? 아니요, 이 이번에. 그래프가 예. 올해 요거는 가을. 이제 그냥 올가을. 실제로 이제 지수 그래프는 아니고요. 네네네. 실제 이제 종목 그래프인데 이제 이제 알아보기 쉽게끔 이렇게 이제 이제 약간 뭐 example로 좀 넣은 차트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샘플로. 예, 예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때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출연하기까지 되게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수는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출연자들의 한 90%는 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때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댓글창에 엄청나게 좀 공격을 당했던 그런 시기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요때 이제 나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지수가 좀 바닥을 찍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용기 내서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때 네. 이제 썸네일로 되게 좀 좋게 따주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터져버린 시장 역발상 투자로 터져버린 댓글창 이렇게 이제 달아주셨는데, 네. 물론 이제 부정적인 댓글이 다행히 달리지는 않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요. 제가 이제 요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제 정프로님이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귀하기 위해서 이제 넣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정프로님 없으니까 마음껏 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말씀 주셨던 부분이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지금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이제 하락이 멈추면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락 확인하고 들어간다. 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때 얘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은 부분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때에 비해서 이제 15%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에서 판단했을 때 과연 하락이 멈춘 게 맞느냐, 이때가 정말 친 바닥이 맞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저는 이제 알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 바닥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적으로 저는 맞추기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때는 이제 악재가 다 이미 터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사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매수라는 부분이 만약에 이제 이때 팔았다고 하더라도 언제 다시 사야 될 것이라는 부분은 결국엔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해서 바보 같아 보이지만 이제 보유하는 전략을 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자주 듣는 말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이미 이제 바닥에서 조금 반등했기 때문에 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좀 조정받으면 들어가겠다라는 부분 정말 많이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야 될 때가 다시 되면은 다시 얘기해달라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20년 넘게 했지만 이렇게 말씀 주셨던 분들 중에서 실제로 사신 분들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15% 올랐지만 만약에 5% 떨어지고 10% 떨어졌을 때는 다시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5% 만약에 떨어지면은 난 7% 떨어지면 살 거야. 네. 근데 7% 떨어지면은 맞아요. 여기서 좀 더 버텼다가 한 10% 정도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가격에 사시는 분들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을 좀 무의미하게 좀 맞추려고 하는 부분은 네네. 최대한 배제해야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이런 심리적인 장벽을 좀 넘어서야지만이 오히려 주식을 통해서 좀 돈을 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다시 한번 이제 복귀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제 만약에 3프로 TV에 나왔다고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이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매크로를 보지 않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매크로 지표들이 워낙 좀 올랐다 내렸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돼서 이제 혼란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 가지 지표만 보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냥 투자 의사 결정을 좀 잘못 내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시장도 매크로는 계속해서 어지럽게 나올겠는데 이 부분을 신경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투자를 오히려 해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크로는 오히려 조금 지금부터는 오히려 좀 지양을 하고 현재로서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이라는 부분들이 좀 잘 되는 것들에 투자하는 게 결국에는 투자의 본질에 가깝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업계에 계신 좀 이렇게 연배가 지긋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크로 얘기를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각 방송국이나 전문가들도 이 매크로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섹터 이제 산업별, 기업별 펀더멘털을 봐야지 그 매크로 얘기 매일 해서 뭐 하나. 우리도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매크로 얘기를 끊는 걸로. 그러면 이제 방송 편성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작가분이 아주 화내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모실 분이 저 줄어들어서. 근데 그러면 대표님도 요즘에 뭐 시장 분위기가 많이 호전된데 뭐 연준의 그 속도 조절 가능성이라던가 뭐 경기 침체가 곧 온다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막연하게 추론하고 전망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에 더 뭐랄까요? 방해를 한다라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연준의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4% 후반이 될지 정말 6%까지 갈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측한다고 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4% 후반 뭐 6%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그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저는 중요하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내년 상반기 내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절대적인 레벨을 맞춘 것도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맞춰봤자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청자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보통 연말 연초가 되면 그의 그림을 자꾸 그리려고 매크로한 내용이나 시장 전망, 경제 전망 이 내용들을 그냥 달달달 외우려고 하거든요. 저도 물론 그렇지만. 근데 사실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이제 과잉 정보일 수도 있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으니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뭔지 오늘 그거를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이제 기업하고 이제 업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요 지표 중에서 원자재 데이터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기업의 실적과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라든지 환율 같은 걸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유가라든지 어떤 가스 가격이라든지 메탈 가격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금 특이 사항들 몇 가지 정리해가지고 제가 좀 가져와 본 어떤 그래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오일하고 가스 가격에 대한 좀 염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상반기는 급조하죠.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 이제 추워지기 전에 이제 가스가 좀 동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좀 다행스럽게 좀 긍정적으로 다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한 3대 1 토막 난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이 있기 전보다는 확실히 좀 높은 레벨이긴 해요.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최악의 시기는 좀 지나갔고 그리고 이미 유럽 쪽에서 이제 가스와 관련된 이제 저장 시설이 이미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겨울과 관련된 난방 수요로 인한 가스 가격 피크로 인한 뭐 전력 가격 피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은 많이 갖춰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뭐 시장에 이제 좀 긍정적인 이제 좀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독일의 전력 가격입니다. 전력 가격도 이미 좀 피크를 치고 이제 떨어진 상태이고 이제 안정되었다. 네,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제 전력이 없어서 전력 못 돌리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할 정도는 이미 좀 지나간 게 아닌가라는 시점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확실히 이제 오일 가스 관련된
이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그 카운트 숫자도 결국에는 200~300개 정도 수준에서 지금 한 700개 정도 수준까지 올라선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가스나 이제 오일 가격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더 이제 가라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의 뉴스가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빈살만 이제 왕세자에게 이제 면책권을 줌으로 인해서 사우디가 이제 50만 배럴 증산을 취재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뭐 사우디에서 이제 부정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요건 이제 관계는 아니다. 없다. 그리고 이제 증산 안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미국에서는 이제 화해의 제스처를 던졌고 그리고 확실히 사우디에서도 어떤 화해의 무드로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가와 관련된 어떤 부담감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원자재는 무엇을 또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메탈 관련된 뉴스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현재로서 이렇게 보인다는 부분이지, 요거는 확실히 좀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시장을 봤을 때 좀 참고할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왼쪽 위에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 재고를 의미를 해요. 네. 근데 요 회색 이제 음영 그래프를 보면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재고가 네. 좀 바닥을 드러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 대비했을 때는 구리 재고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이제 가스랑 원유에 대해서만 이제 러시아산에 대해서 좀 제재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구리나 이제 원자재 이제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니켈 이런 쪽에 있어서도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이제 금수 조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불안 요인으로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 뭐 이 부분은 좀 미리 알고 있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특히나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에서 가장 뭐 핵심이 되거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자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새로 SOC 투자를 하든 아니면은 전기차가 늘어나든 어찌됐든 구리 수요는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이제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국 이제 언론에서는 블룸버그 통신이나 이런 쪽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게 구리가 장기 쇼티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쪽의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코발트 이런 것들은 워낙 좀 고가 이제 원자재이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사실 됐어요. 근데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장 싼 원재료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가 많이 안 됐고 오히려 여기서 쇼티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내년 시장을 봤을 때는 약간은 좀 깨름칙한 부분이 좀 존재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재밌는 부분이 이제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그리고 리튬.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가장 네네네. 핵심 원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제 2023년도 이제 가격 전망을 보면은 요건 다 이제 골드만삭스가 전망을 한 자료예요. 네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항상 맞추지도 않고 맞출 수도 없기는 해요. 근데 다만 조금 인상적인 부분은 이쪽에서서 이제 투자가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광산에서 많이 캐지면서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비해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네네. 부분을 조금 참고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이제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2차 전지 이제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원가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그 종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석해낸다라고 본다면 네. 지금 구리도 재고가 조금 바닥에 가까워졌고 네. 또 주요 금속 가격들도 조금 톤 다운되는 그러니까 가격이 다운된다, 안정화된다라고 네. 우리가 보는 거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은 기업들이 이제 수익 내기 좋은 환경으로 간다라고도 기대가 되는데 네. 한편으로는 매크로 상황이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가격이 다운되는 거는 아닌지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메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공급단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산이 많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제 재고가 좀 소진됐던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강세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여전히 강한 상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니켈이라든지 이제 리튬 같은 것들, 특히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최근에 좀 하락세를 좀 나타나기 시작했던 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경기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이제 수요는 여전히 탄탄한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급과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현재로서는 좀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네. 원자재 말고 이제 또 뭘 봐야 할까요? 지금 자료 준비해 주신 주제 보니까 좋은 시황을 보이는 것들, 좀 나아지는 것들에 대한 시그널들을 좀 파악해 보는 건가요? 요새는 찾기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3분기 실적들을 보면서 좀 특이점이 좀 보였던 업종들을 좀 정리를 해놓은 것들인데요. 뭐 전력기기라든지 피팅이라든지 구사기 뭐 요런 업종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 사상 최대 이익을 찍을 정도로 굉장히 좀 업황이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요 그래프들 보면은 앞으로도 괜찮을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하실 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력 부분에 이제 수주잔고를 보면은 3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년 수준을 넘어서서 수준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실적은 이미 개런티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피팅 업체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조선소가 수주를 하게 되면은 이제 9개월 이후에는 이제 피팅 업체들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수주가 좋아지는 사이클로 돌아섰는데 그렇죠. 이미 이제 3분기 때 이제 사상 최대 정도의 이제 수주 잔고가 쌓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도 이제 결국에는 LNG 수주 선 받아놓은 것만 하더라도 피팅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LNG 관련된 투자 프로젝트들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이익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조금 재밌는 부분인데 이게 캐터필러의 어떤 그 애니얼 리포트에 나오는 자료예요. 거기를 보면은 이제 노스 아메리카가 이제 31% 정도 증가를 했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 뭐 36% 증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이제 글로벌하게 구사키를 봤을 때 중국만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다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예, 그만큼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가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그래프로 이제 쳐져 있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소스 인더스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광산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투자가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여기와 관련된 이제 대형 굴삭기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황에 있어서 굉장히 큰 수혜를 좀 누리고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거는 미뤄졌던 거가 이제 정상화된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수요를 찾기 위해서 저런 투자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요거는 이제 2차전, 그러니까 전기차 영향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전기차 영향이. 이 전기차가 엄청나게 지금 리소스를 다 빨아들이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예상했던 그 속도를 이미 다 넘어서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산 투자가 계속해서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 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아직 이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태백 쪽에서 뭔가 이러한 원재료 공수와 캐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 프로님이 STX 상한가 2번도 기쁨도 누리시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러한 흐름도 좀 긍정적인 좋은 시황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요 그래프 이제 마지막 그래프 잠깐 말씀드리면은 LNG도 보면은 이제 2022년도에 그러니까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크를 찍고 2023년부터는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땐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이제 수주가 이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LNG와 관련된 이제 밸류 체인들은 다 이제 내년이나 후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업황이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0년 불황 끝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호황이 당분간 좀 이어진다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쭉 보면은 어느 정도 실적이 개런티되어 있다. 그러게요. 그럼 이제 주가는 내릴 때마다 싸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주식들에 대한 어떤 관심은 결국은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다 여기와 이제 업황과 관련된 부분들의 불확실성은 다 없어졌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시장의 어떤 성격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분기까지는 뭐 이런 업종에 대해서 좀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이런 업종 위주로 좀, 그러니까 업황이 살아있는 거 위주로 좀 가져갔던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변화시키려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시장이 좀 반등한다고 봤을 땐 시장이 어려울수록 이런 어떤 업황이 살아있고 이제 이익이 살아있는 업종들이 조금 더 이제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만약에 시장이 전체적인 시장이 돌아선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좀 피해를 보거나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업종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뭐 중국과 관련된 이제 투자가 증가하고 시장 자체가 돌아선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업종들은 이제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오지만 오히려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슬로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극단적인 걸 사는 거죠. 지금 제일 좋은 거 그리고 지금 제일 나쁜 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가는 게 현재로서는 저는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좀 주가가 오르거나 좀 수익 난 것들을 조금 비중을 좀 줄여서 오히려 지금 좀 최악인 것들을 좀 실어가는 뭐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조금 더 이제 바꿔가고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최악인 거는 뭐 반도체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뭐 사실 자동차는 업황이 최악은 아닌 것 같은데 주가는 최악이란 말이죠.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아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는 오히려 내년까지도 실적은 계속 좋지만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럼 바벨 중에서 부정 쪽에 들어가 있는 거군요. 자동차는. 자동차 이제 지금 엄청나게 좋은 업황. 근데 내년에는 오히려 조금 상대적으로 슬로우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금은 이제 자동차 살려고 하면은 8개월에서 뭐 1년, 2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있지만 약간 불안 요소들을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년에 실질적으로 개인들의 소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좀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비 여력이 좀 줄어든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이야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그 부분이 이제 유효하게 남아있는 걸로 보이고 있지만 이제 발주도 어떤 것들의 어떤 취소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올해까지만 해도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중고차 가격이 이제 신차 가격보다 더 높았던 부분이 있지만 이미 중고차 가격이 이제 다시 내려온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차를 받아야 되는 니즈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리가 이제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할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 금리만 내면 할부 금융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6% 뭐 8% 이렇게 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신차를 사는데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당장 내년까지도 실적은 제일 굉장히 좋을 거다. 다만 어떻게 보면 좀 펀더멘털에 해당되는 부분이 약간의 좀 불안 요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오지만 주가 자체는 저는 조금 상대적인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 바벨 안에 이쪽과 이쪽에 해당하는 그 업종들이 뭔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그중에서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사지는 못할 거잖아요. 네.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대표님도 나눠두셨을 거 아니에요. 네.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눠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 장표에 보여드리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제가 좋게 보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3분기까지도 가장 많은 비중을 가져갔던 업종들이고요. 네. 제가 이제 특히나 이제 피팅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뭐 과거에도 그렇고 이제 좀 자주 언급해드렸던 그런 업종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적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 어떤 좀 바뀐다라고 봤을 때는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지 아니면은 유가가 조금 이제 구조적으로 좀 안정세를 찾아간다라는 부분 감안했을 때는 아까 이제 자동차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잘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기대 심리가 좀 꺾이면서 주가 자체는 상대적으로 재미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이제 오고 있다. 뭐 현재 답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변경이 좀 필요한 시기가 비중 조절 좀 필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언급드렸던 업종들은 제가 다 갖고 있거나 갖고 있었던 업종이에요.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의류 오임이라든지 정유라든지 다 지금 실적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의 끈은 놓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되 조금 포트폴리오를 스위칭할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든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최근까지 가장 안 좋았던 업종은 사실 대표적인 업종이 화학이에요.
화학, 네, 그렇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안 좋은 업황을 기록했었고 특히나 이제 순수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매니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년은 이제 IT를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펀드의 성과가 굉장히 좀 많이 갈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중국과 관련된 수요가 내년은 저는 올해보다 살아난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에 따라서 내년에 어떤 펀드의 성과가 크게 갈릴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피킹도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시황 보였었던 부분은 대부분 이제 업황 부분을 대부분 보셨던 거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IT 같은 경우도 업황 전체가 회복돼서 다 같이 살아나면은 참 좋을 텐데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좀 기업 간의 그 상황이 네. 좀 극단으로 갈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염두하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 수익률의 양극화라든지 이런 부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내년에 이제 바벨 전략 말씀드렸던 부분이 올해까지는 굉장히 좋은 업종만 무조건 투자하다라는 전략이었다고 하면은 내년은 이제 안 좋았던 것들의 정상화 내지는 개선 쪽에 저는 이제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 좀 시프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턴어라운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갈까를 저는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겸손하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제 안전한 거에 투자하자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조금 안전해 보이는 것들은 반도체 소재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실적이 좋고 내년에 이제 뭐 가동률이라든지 뭐 실적이 올라섰을 때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리레이팅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퓨어하게 먹을 수는 없어도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IT를 본 관점은 조금 이제 면피 관점에서 이걸 다 먹지 못해도 이게 반등했을 때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짜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바닥 찾는 것만 집중하시거든요. 그쵸. 사실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삼성전자 투자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망하지 않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안 이제 좋으면 언제든 또 좋아질 테니까. 저는 어찌됐든 시장을 따라가기보다는 시장의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이제 매니저이다 보니까 네. 결국엔 이제 결국에 삼성전자를 사도 그러니까 시장을 따라가는 정도이지 시장을 앞서거나 다른 퍼포먼스를 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반도체 소재가 더 싸 보이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비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도 더 싸고 실적의 안정성도 높고 그리고 내년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플러스로 이제 붙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확장성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소재 하나 건졌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 기대를 갖고 계신 부분 등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가 추가되면 뭐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이 불이 붙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거를 또 대표님이 기준으로 갖고 계신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은 결국에는 키 팩터가 저는 중국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중국. 왜냐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가 꺾인 거는 결정적으로는 중국 이제 코로나 봉쇄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봉쇄가 풀리게 되면은 올해만큼의 어떤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시황은 다시 반복되기가 오히려 더 힘들다. 올해만큼 안 팔리기는 오히려 내년이 힘들다. 올해보다는 개선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차트의 왼쪽 그래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봉쇄 조치를 완화할 수 없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코로나 방역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신을 많이 안 맞았던 거죠, 사실은.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좀 글로벌하게 봤을 때 가장 낮았고, 근데 이제 60세 이상의 어떤 고령자에 대한 어떤 접종률이 지금 어찌됐든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까지 빠르게 올리겠다라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관점들은 내년 3월 정도를 이제 분기점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년 3월 정도 되면은 백신의 접종률도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양회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봉쇄 조치를 좀 풀면서 좀 부양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는 경제 성장률인 거죠? 요거는 이제 백신 접종률이고요. 숫자가 약간 요게 비슷하나 봐요. 이제 50% 후반에서 조금 이제 요 왼쪽 그래프는 이제 백신 접종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그 GDP 성장률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중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이 그래프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죠.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과연 이제 GDP 성장률이 증가할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당연히 떨어져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1.1%로 되어 있지만 최근에 이제 0%도 얘기가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차이나는 맞아요. 3%에서 4.5%로 증가하고 중국의 어떤 싱크탱크에 해당되는 경제연구소에서는 그래도 6%를 타겟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 올해보다 내년에 좋아지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내년에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와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화학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군요. 중국이 이제 봉쇄 조치가 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게 반도체하고 화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학의 가동률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제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는 80%를 이제 찍고 내려갔었던 그래서 79%까지 이제 순수화학 업체들의 이제 NCC 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래프 이제 가동률이 이미 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이미 다 영업 적자로 돌아선 상태였거든요. 락다운의 영향이 컸었던 거죠. 네,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동률이 쭉 해가지고 평균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최악은 지났다. 그래서 이제 이 NCC 업황이 엄청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최악을 지났다. 근데 주가라는 부분은 엄청 좋았을 때 이제 주가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최악을 지날 때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거든요. 더 나빠질 게 없다는 인식.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화학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에틸렌 스프레드가 결국에는 이제 마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손익분기점을 찍고 내려갔던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회복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근데 이게 호황으로 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업황이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설비 투자가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고 근데 수요가 만약에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화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정상화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진이 개선되면서 수익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셜티 제품, 그러니까 개별 제품에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중국의 이제 스판덱스 재고를 보면은 이제 빨간색을 보면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가격은 바닥을 찍고 좀 개선되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판덱스가 좀 대표적으로 좀 경기에 민감한 제품이거든요.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어떤 이제 의류 상품도 좀 많이 팔리게 되고 스판덱스 소비량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향후 1, 2년을 봤을 때는 스판덱스와 관련된 캐펙스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스페셜티 제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업황이 개선된다고 하면은 조금 좀 재밌게 먹을 수 있는 좀 그런 품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저희 회사에서 지식 포럼을 했었는데 전병서 소장님을 저희가 초청을 했었어요. 대표님이 이 얘기하신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거랑 이 성장률 부분. 내년에 성장률 올라가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그리고 또 재미난 통계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당대회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가 끝나면 항상 좋았대요. 중국은. 뭔가 만들어낸다는 그러니까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중간 선거 끝나면 1년 미국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경제는 모르겠는데 자산 시장은 아무튼 좋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똑같은 내용을 좀 들어서 약간 소름 돋았어요. 우리나라도 좀 뭐 하면 안 되나요? 중간중간? 주식시장 좀 끌어올리게. 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벤트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자,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는 또 뭘 봐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편은 사실은 요거는 그냥 소설이에요. 소설. 소설이고요. 대표님이 쓰시는 소설인가요? 요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냥 희망사항인데요. 근데 이제 요런 뉴스들이 조금씩 시장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중재자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 중국이요? 네, 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중재자로 나설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를 봤을 때는 네. 사실 없어요. 그렇죠. 예, 그냥 네. 중국밖에는 없어요. 예, 러시아와 어떤 협의가 가능한 나라는 그리고 대화가 가능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 중국에 대한 역할론이 지금 크게 이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러시아한테 가서 이제 좀 종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에 대한 역할론을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꾸준히 얘기해 왔어요. 중재자로 좀 나서달라. 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결국에는 가장 거부감이 없는 게 사실 중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없냐라고 봤을 때는 중국은 카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러시아 원유를 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가깝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걸림돌도 좀 없는 네.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가서는 전쟁 끝내주면은 우리가 너희들 이제 원유 다 사주겠다라고 얘기하면은 러시아에서도 그거를 거부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가서는 당신들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전쟁 이후에 그거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굉장히 좀 말이 잘 통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기 좋은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분도 쌓고 결국은 실리도 쌓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세계 평화를 지키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런 뉴스도 있어요. 그 결국에는 빌런이 미국 아니었냐. 왜냐면은 결국에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을 또 자극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엔 미국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IRA 법안이라든지 네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미국에 진출하기 싫은데 네네네. 결국엔 이제 미국에 이제 뭐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중국하고 거래하고 싶은데 중국하고 거래선도 끊기게 됐고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미국이 빌런이고 중국이 오히려 히어로가 되는 거 아니냐. 요즘 그래서 그런지 약간 서방 세계에도 약간 균열 조짐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독일 맞습니다. 총리도 방문하고 그러는 네. 것들을 보게 되면 맞습니다. 이러다가 미국이 왕따 되는 일은 그럴 일은 없을 아직은 네,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이 아직까지는 좀 견제를 했었다, 중국을 견제했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미국도 좀 은근히 바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기점이 저는 중간 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제 2년 후에 이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사실 민주당도 굉장히 좀 급해진 거죠. 많이 급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중국이 나서서 만약에 이걸 다 교통정리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미국으로서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와 관련된 우려감을 상당 부분 좀 해소하고 갈 수 있는 뭐 한 번에 좀 떨어내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시기가 괜히 좀 무르익고 있다. 다만 이게 될지는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아직은 희망사항에 불과해요. 다만 이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모두가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존재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거를 빌미로 해서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미국이 이제 그 관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 뭐 이제 반도체를 거래하게 못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했었는데 뭐 중국은 이제 협상 카드가 하나 생긴 거죠. 내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한테 가서 이 전쟁을 끝낼 테니 너희도 이제 우리와 관련된 제재를 많이 풀어달라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이제 급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좀 풀어줄 수밖에 없는 좀 만지작 할 수밖에 없는 요 카드를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무역 문제 협상 카드를 활용을 해서 만약에 이게 레버리지가 돼서 만약에 전쟁도 종료가 되고 만약에 인플레도 많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중국도 다시 재투자가 되고 만약에 정말 관세까지 없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이게 굉장히 좀 파워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경기가 어쨌느니를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위쪽으로 약간 슈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꿈에 불과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열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아직 남아있고 넘어야 될 산들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때 건설 회사들의 이제 부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열려 있고 그렇죠. 뭐 부정적인 걸 찾자 보면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저는 반등했던 것도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싸져서라는 부분이 본질적으로는 저는 작용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워낙 이제 업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적정 가격을 하회해서는 그 가격이 오래 머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저는 이제 주식의 기본 속성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된다고 하면은 의외의 장이 내년에 펼쳐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희망을 갖고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면 정말 긍정의 정말 초긍정적인 거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견제해서 중국 못 치고 올라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제재를 안 풀어줄 것 같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랬고요. 근데 이제 중간 선거 이후로 이제 민주당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 가능성은 무르익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과연 미국이 중국에게 뭔가 살짝 베끼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될지. 화해의 제스처인 거죠. 자, 우리 대표님의 말씀이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 소설이 현실로 만들어질지 아니면은 뭐 소설로 끝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연말에 그러면 내가 좀 내년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한번 말씀해 주셨던 뭐 밥의 전략이든 아니면 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섹터를 공략하든 사려고 하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조금 매력적으로 보이는 섹터 중에 또 하나가 리츠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금리 어떤 쇼핑을 하기 되게 좋은 시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뭐 MMF만 해도 지금 4% 수익이 나고 뭐 저축성 상품을 조금 더 이제 발품을 팔면은 5에서 6%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인 채권을 뭐 7%, 8%까지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저는 이게 오래 갈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돈 가진 사람이 이제 갑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1년 후에도 지속된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 쇼핑을 해가지고 한 3개월 높은 금리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현재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이거를 롱텀하게 가져가기에는 저는 리츠가 굉장히 좀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리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5,000원에 이제 상장을 해서 이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6,000원, 7,000원, 8,000원까지도 갔던 주가가 지금 뭐 3,500원, 4,000원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는 과거에는 한 6%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한 4% 정도까지 낮아졌다가 지금은 이제 7에서 8%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에 사면은 만약에 이제 리츠의 어떤 실적이 크게 꺾이지만 않는다고 보면은 이게 좀 퍼머넌트하게 좀 7에서 8%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에셋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요 자산에서 당장의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향후에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리파이낸싱 리츠들은 이제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이제 채권을 다시 발행할 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실적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지만,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가능성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만 현재 주가 수준하고 배당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현재 배당 수익률이 8%여서 금리가 올라서 7%로 배당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한들 매력이 없냐를 보면은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츠들은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는 상당 부분, 뭐 일정 부분 좀 담아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바텀을 좀 받쳐주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굉장히 좀 좋은 자산, 안정적인 자산 증식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의 팁 마지막으로 리츠 관련한 이야기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네즈.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